희망을 잃은 나라. 선조들이 보면 통곡할 일.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25년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고 사회는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다툼, 경제 불안, 국민적 분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한숨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수많은 어른들이 회상합니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달랐다. 그 이름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을 만들어낸 지도자. 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고 아이들은 신발조차 없이 흙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단 20년 만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한 현재 속에서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박정희의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또 왜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일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가난의 현실. 1961년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80달러,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기후와 전쟁의 상처로 생산성은 낮았고 외국 원조에 의존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조 공화국, 국제사회에서 자립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제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무엇보다 민족의 생존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시작된 제1차 계획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도로와 발전소, 댐, 공장 등 산업 인프라를 건설해 국가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토론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 박정희의 결단은 국민에게 희망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심어주었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진행된 1차 계획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의 핵심이었습니다. 경부선 철도의 현대화, 댐 건설, 화력발전소 증설,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울산 공업지구 조성은 한국 산업화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작은 어촌은 불과 몇 년 만에 거대한 공업도시로 변모했습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시작된 2차 계획은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난을 이기는 길은 수출뿐이다. 박정희는 이렇게 외치며 국민 모두를 수출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수출의 날이 제정되고 대통령 스스로 매달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밤낮 없이 기계를 돌렸고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총동원되었습니다. 3차, 4차 계획과 산업화의 심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3차 계획은 중화학 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 산업이 이 시기 급성장했습니다. 이어 1977년 시작된 4차 계획은 수출 100억 불 달성이라는 쾌거로 이어집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국제 원조 없이는 버티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국민의 기억, 각하, 우리가 해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축하하는 현장에서 울려 퍼진 환호성.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성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든 옷, 우리가 만든 가발이 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국가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대한 운동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길.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그 길을 열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위한 선언이었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첫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2부, 철의 사나이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시대적 배경.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소득은 낮았고 수출 품목은 단순 가발, 봉제, 신발, 목재 가공품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빠르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한국이 원조와 봉제 산업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거대한 도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재를 수입해 단순 가공품을 만드는 나라에 머물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철을 만들고 배를 건조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포항제철, 불가능에 도전하다. 산업화의 첫걸음은 철이었습니다. 철이 있어야 기계도 자동차도 군함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철강 산업을 시작할 자본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철강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철강이냐? 일본에게 맡겨라. 하지만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 현 포스코 건설을 공식 발표합니다. 일본의 차관을 끌어오고 국내 기술진을 모으고 정부는 전폭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1973년 6월 드디어 첫 쇳물이 포항의 용광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낼 수 있다. 포항제철은 곧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고 한국은 철강 자립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오늘날 포스코가 세계 최대의 철강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출발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산업, 바다를 달리다.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박정희는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한국이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1970년대 초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달려갑니다. 세계적인 조선 강국, 영국에서 선박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금융가는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 제대로 만든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수주를 하겠다는 건가? 하지만 정주영은 손에 쥔 포항제철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철이 있습니다. 이제 배를 만들 차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 선박 건조 계약을 따내고 울산 조선소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어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은 세계 3대 조선국으로 부상했고 오늘날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 산업.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합니다. 초기에는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일본, 미국의 회사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곧 독자 모델 개발에 착수합니다. 현대포니가 그 상징입니다. 1976년 첫 출시된 포니는 한국인 손으로 만든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시장은 한국산 자동차를 믿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포니는 해외로 수출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 산업 역시 같은 궤적을 밟았습니다. 중장비, 선박 엔진, 기계 설비를 국산화하면서 한국은 산업 전반에서 외국 의존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틀. 1970년대 한국은 에너지 부족 국가였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해야 했고 화학 원료 또한 외국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고 정유화학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 덕분에 섬유, 플라스틱,
합성 고무 등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수출 품목은 고도화됩니다. 국민과 함께한 산업화. 중화 공업 육성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한 국가적 도전이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기술자, 울산 조선소에서 철판을 용접하던 노동자, 밤낮 없이 연구소에서 도면을 그리고 실험하던 엔지니어. 이들의 헌신은 곧 국민의 자존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한 기술자의 회고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철이 흘러나오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성과와 한계.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공업국이 되었습니다. 철강 생산량은 급증했고 한국산 선박은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자동차는 수출되었고 화학산업은 세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중화공업화 과정은 숱한 논란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과잉투자 논란, 환경 문제, 노동자의 희생, 정치적 독재와 억압. 그러나 산업화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억. 그 시절 힘들었지만 가슴은 벅찼다. 당시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증언은 한결같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업화와 중화공업.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농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산업 국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 경부고속도로와 사회 인프라, 시대적 배경. 1960년대 후반 한국의 산업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류와 교통은 여전히 195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꼬박 하루 이상 걸렸고 비포장도로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겨울이면 얼어붙었습니다. 산업단지와 항만,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국가적 대동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여론.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 남짓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치다. 미국, 일본처럼 자동차가 넘쳐야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 정부 내부와 경제 전문가들조차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길이 있어야 산업이 있고 산업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착공의 순간 1968년 2월 1일 경부고속도로가 공식 착공되었습니다. 총 연장 428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대공사. 당시 예산은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했고 기술과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중장비가 모자라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아내야 했고 인부들은 맨손으로 흙을 퍼날랐습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의 땀과 눈물이 대지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박정희의 집념. 공사 현장은 악조건의 연속이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혹한이 반복되었고 산악지형은 공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폭우로 다리가 무너져 공사가 지연되자 박정희는 진흙탕 속을 직접 걸으며 관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민족의 운명을 여는 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공해야 한다. 그의 집념은 결국 국민과 정부, 기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개통의 날, 1970년 7월 7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단 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환호했습니다.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며 산업화의 대동맥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국민 생활의 변화.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류와 인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는 수도권과 연결되어 활기를 띠었고 농산물과 공산품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촌 주민들도 직접 체감했습니다. 예전엔 장에 가려면 이틀이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됐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이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며 국민들의 의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사회 인프라의 확장. 경부고속도로 완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철도 현대화, 항만 확장, 통신망 정비를 병행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전국 어디서든 전화 연결이 가능해졌고 농촌에도 전기와 상수도가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전기화 사업은 국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롱불에 의지하던 밤은 전등 불빛으로 바뀌었고 가정마다 라디오와 TV가 보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정서와 의식의 근대화를 촉진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비판과 논란. 물론 경부고속도로와 인프라 건설 과정은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공사 중 희생된 노동자들, 환경 파괴와 졸속 시공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통 직후 포장 불량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은 한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기능하며 논란보다 성과가 더 크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억.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날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시 개통식에 참여한 한 노동자의 회고입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던 그날들이 떠올랐죠. 우리가 만든 길을 대통령이 달려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사회 인프라 건설. 그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석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었고 국민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처럼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 위의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었습니다.